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슬기로운 사피엔스 생존기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프랑수와 봉, 도서출판 풀빛 출판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쓰는 책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책은 아마도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지은 사피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를 우리는 사피엔스다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고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풀이하자면 슬기로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생각하는 슬기로운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를 지구상에 살아남도록 한 유일한 인류가 되도록 한 그 유전자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 슬기로운 사피엔스 생존기라는 책은 이를테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가 오래된 사피엔스의 생존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인류가 지금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저희의 조상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정의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생존자가 지금 사피엔스인데,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마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최후의 생존자인 사피엔스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현생 인류라고 불리는 사피엔스가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 인류도 역시 그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인류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피엔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피엔스나 이런 개념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중간중간에 일러스트나 사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좀 그 현대적인, 좀 감각적인 이런 사파들로 많이 넣어놔서 이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조금 굉장히 트렌디하게 보이도록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좋았고요. 자꾸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나오는데,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랑 비교하면 조금 더 사피엔스라는 거에 집중하고 조금 더 최신 버전의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토론이나 대담, 용어 설명 등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어렵지 않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서 이 책의 진행이 좀 이 어떤 구성의 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피엔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스스로이기도 한 현생 인류 사피엔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인류라고 하면은 그 몸에 했던 장식품들, 미술 표현의 발달,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을 그 특징적인 어떤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털복숭이, 거의 짐승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라기보다, 이런 사피엔스의 현대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전의 사피엔스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식품들이나 문화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서술한 책의 구절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에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규제하는 규칙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미술이 구상화되었든 이런 규범도 우주 속 인간의 위치, 세상의 조직, 동물의 역할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에 사는 다양한 생명체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신화의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규제하는 규칙을 모두가 알아야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특징들을 사피엔스의 문화적인 특징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피엔스가 저희가 이미지로 생각하듯 그런 털복숭이 원시인보다 훨씬 더 현대성을 가진 현대화된 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이나 지구 역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뜻한다라는 것이 통설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부터 인류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피엔스들이 인류세의 시기에 지구에 여러 가지 흔적과 안 좋은 영향을 남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인류가 나머지 동물계와 식물계, 즉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에 스스로 취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인류 자신에게 돌아올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부 미생물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유발해서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이는 결코 순진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은 자연 앞에서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에 너무 서로 심취한 나머지, 스스로 취한 나머지 우리 자신에게, 인류에게 돌아올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전염병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된 것은 바로 지금인 2022년의 9월이지만 프랑스어 원본은 2019년에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인류의 어떤 무분별한 지구에 주는 영향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예견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지금 인류가 맞이한 이런 팬데믹 상황은 어쩌면은 지구를 정복한 이 인류세를 지나는 인류의 사피엔스들에게 이미 예견된 미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류세의 주인으로서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피엔스 종은 사실 수만 년 동안 지속된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 같은 굉장히 거대한 기후변화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맞고 있는 이 기후변화는 그 당시의 그런 기후변화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고 빠르게 인류 역사상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기후변화와 재앙을 대비하는 어떤 지혜를 사피엔스의 생존 역사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사피엔스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여전히 사피엔스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피엔스 종이
아프리카 대륙에 출현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건데, 이 사피엔스는 슬기롭게 새를 불려나가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점점 더 멀리 이동해 나가면서 어느새 전 지구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피엔스 종이 아프리카 대륙에 출현한 이후에 남미 대륙까지 바다를 건너서 진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9만 년가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긴 시간이죠.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책에서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려 9만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동안 적어도 4,500회의 세대 교체를 했을 것이다. 만약 한 세대마다 모래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느라 10km씩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 4,500세대를 거쳤을 때 총 이동 거리는 45,000km가 된다. 그러면 약 4만 km에 달하는 지구 둘레를 너끈히 한 바퀴 돈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구나. 9만 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10km씩 한 세대, 평생 한 세대가 살면서 자기 일생에 10km만 안 가본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그러면 4,500세대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지. 이제 이런 계산인데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평생에 하루에 10km가 아니라 평생에 10km만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못할 것도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여기를 어떻게 넘었을까 싶은 어마어마한 산맥들을 넘기도 해야 됐을 거고요. 또 지금도 건너가려면 며칠씩 걸리는 배로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야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한 세대에 10km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사피엔스 종은 9만 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지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또 기후,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변화에 적응해서 인류는 더 살기 좋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자꾸자꾸 이동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 아주 새롭고 아주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어떤 미지의 지역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사피엔스들이 더 찾아 나갈 새로운 땅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고요. 아마 굳이 들자면 바닷속 깊은 심해, 아직까지 못 가본 그쪽이나 아니면 우주로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폭발하는 인구와 기후변화라는 이유로 수만 년 동안 사피엔스들이 전 지구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사실 지금의 우리 세대가 동일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달나라로 날아갔고 머자나 화성까지 가려 한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혁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현대의 인류가, 우리 세대가 굉장히 갑자기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생각해낸 것들이 아니라 이 사피엔스 종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구나. 새로운 땅을 찾아서 계속 새를 불리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 이렇게 이어져 온 사피엔스의 특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사피엔스가 여태껏 했던 것처럼 결국엔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피엔스가 이렇게 생존해 온 것처럼 또 인류가 다시 한번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고요.
지금 세상이 아주 만원이라고 하죠. 꽉 찼습니다. 인류가 끝까지 몰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과거의 사피엔스들이 그랬듯이 또 그런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주의 문 앞에서 어떤 커다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과거의 사피엔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미래의 사피엔스 종들이 살아남았다면 우리 시대를 보면서 사피엔스들의 생존기를 다시 한번 논하는 어떤 거대한 도약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잠시 후에 앞쪽에 프롤로그랑 1장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피엔스 생존기, 프랑스와 봉 지음, 풀빛 출판. 프롤로그. 왜 하필 사피엔스일까? 확실히 네안데르탈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사람이 플라이스토세의 빙하 속으로 사라져버린 네안데르탈인에 열광한다. 멀면서도 가까운 듯 느껴지는 네안데르탈인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과연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한 것 투성이다. 이에 반해 사피엔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도 평범하다. 여러분 역시 사피엔스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 맞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욕실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과 눈이 마주친 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사피엔스다. 이제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피엔스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피엔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유일한 인간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사피엔스가 이 역할을 맡았을까? 왜 하필 우리 사피엔스일까? 답은 명백하다. 사피엔스만이 끝끝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인류가 달을 정복하러 나서기 훨씬 전인 구석기 시대에 나타난 사피엔스는 돌과 뼈로 만든 도구로 단단히 무장한 수렵 채집인으로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를 따라 인구 이동을 하며 마침내 대부분의 땅에 터를 잡았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한 사피엔스는 자신의 힘으로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운명의 주인공인 현생 인류가 된 것이다. 사피엔스를 가리켜 현생 인류라고 하는 데에는 물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동 측면에서 이들이 현대적이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에 사피엔스가 보인 몇몇 모습에서 사회는 변했어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성을 공유해 왔다는 확신이 든다. 바로 이런 인간성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이어주는 달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장면들을 설명할 것이다. 사피엔스의 기원, 인구 증가의 원동력, 생각 표현 방식, 사피엔스가 일군 최초의 사회 등 사피엔스의 특성을 간략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직계 조상이 지나온 흔적을 따라갈 예정이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앞으로 살펴볼 수천 년에 걸친 추상적인 연대기적 분류 기준과 용어의 질에 겁먹지 말라는 점이다. 중간중간 나오는 대담과 용어 해설이 여러분의 이해도를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좋은 혈통을 지닌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수천 년간 이어진 진화의 결실인 우리는 지적 능력과 호기심이 뛰어난 선택된 존재다. 구석기 시대와 플라이스토세. 구석기 시대는 선사 시대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긴 시기다. 이 시기의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만 했다. 구석기 시대는 최초의 호모 속에 속하는 호모 하빌리스가 출현한 약 25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인간종인 호모 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전 세계로 퍼졌으며 다른 종은 모두 쇠퇴했다. 구석기 시대는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이어진 신생대 제4기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플라이스토세와 거의 겹친다. 1.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사피엔스까지 따라가 보자. 크로마뇽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존재가 으르렁거리듯 간신히 소리내는 모습. 한마디로 습지였던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짐승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니 이들이 라스코 동굴 벽화를 그렸다는 말을 들으면 의구심이 들만도 하다. 하지만 크로마뇽인 역시 우리와 같은 사피엔스 종에 속한다. 이들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세련된 존재였고 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온 노련한 현생 인류였다. 사피엔스, 아메리카 원주민과 인디언의 조상. 대체 사피엔스는 어디에서 왔을까? 사피엔스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피엔스는 더욱 그렇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5만 년, 어쩌면 6만 년 전,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점점이 잇는 섬을 따라 조금씩 항해한 끝에 마침내 이 땅에 도착했다. 물론 이들은 눈앞에 드넓은 공간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이 땅을 밟은 최초의 인류,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인류라는 사실도 틀림없이 몰랐으리라.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 어느 해안가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이 대륙을 밟은 최초의 영장류라는 사실도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약 1억 년 전에 다른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땅덩어리였다. 그런 만큼 이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진출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 유랑자들이 바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천만 년에 걸쳐 진행된 대륙의 이동조차 초월했으니 말이다. 지구 역사를 논하는 것은 이쯤에서 접고 다시 사피엔스의 역사로 돌아오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도 사피엔스가 가기 전에는 인류가 없었던 곳이다. 사피엔스가 언제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갔는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3만에서 4만 년 전으로 본다. 이보다 훨씬 뒤인 불과 1만 5천 년 전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였건 아메리카 대륙 역시 그 전까지는 인류가 살지 않았던 땅이 분명하다. 10만 년 전과 1만 년 전을 비교해보면 사피엔스가 새로 발을 디딘 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극과 외딴 섬들을 제외하고 따져보면 사피엔스가 인류의 땅으로 추가한 곳은 전체 육상 면적의 37% 이상, 즉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물론 인류가 일찍이 터전으로 삼은 구세계, 나머지 육상 면적의 63%에 달하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건재했다. 태초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사피엔스는 정확히 어디서 왔으며 언제 출현했을까?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아니 4만 년 전부터 사피엔스는 인류 혈통에서 당당한 대표자로 군림했다. 자, 이제 그들의 혈통을 해체해보자. 첫 번째 가면을 벗겨보면 사피엔스는 진화한 호모 에렉투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호모 에렉투스의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진화한 호모 하빌리스가 있다. 그런데 호모 하빌리스는 덩치 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렇듯 가면을 벗겨가면 아프리카에서 200만에서 300만 년에 걸쳐 일어난 진화 과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남부 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고등 영장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집단을 형성하여 번성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인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직립보행 발달을 이끈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다. 300만에서 200만 년 사이 일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복잡한 지리적 특성과 흐름에 따라 해부학적 특징과 행동을 발달시켰다. 이는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이들에게 대물림되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호미니드, 여러 호모 속, 하빌리스, 에렉투스 등과 파란트로푸스 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멸종한 여러 대형 원숭이 등의 화석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그룹 가운데 하나다. 현생 호미니드에는 이런 화석 가운데 일부의 후손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해당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50만에서 2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서 살았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듯하다.